4.13 총선이 2달 도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강행하면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북한발 안보 정국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북풍이 가져올 총선의 득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와 KBS 공동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두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여권의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야 각 당과 잠룡들의 총선 행보를 집중 분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미국 달러의 70%가 당해 상납이 됐다. 결국은 이 자금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전용이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교수님 뭐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알고 있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장관께서 구체적인 내역은 국가기밀상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정권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물론 30% 정도 그 근로자들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내려가기는, 북한 화폐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면 장관으로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명적으로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는 왜 그동안 알았다면 왜 이렇게 제재도 안 하고 유엔 어떤 결의안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재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개성공단의 월급을 개인 노동자에게 우리가 주도록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일단 북한 정부에게 줘야 돼요. 제가 국회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개성공단 2009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개성공단의 미국 달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바롭스크에 있는 그 북한 노동당 산하의 은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계좌까지 제가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38, 39실 아니면 군수 담당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적절한 근거를 못 내놓냐. 적절한 근거를 못 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집에서 돈을 버는데 엄마가 아들 용돈 주면 그게 엄마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 주면은, 그 노동 임금을 주면 그게 주민들한테, 인민들한테 안 가고 북한 정부로 들어간다는 건, 북한이라는 정부는 우리하고 정부가 달라요. 당이 바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가 바로 당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 용도라는 게 바로 당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39, 38호는 자기 개인 금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건 자동적으로 국가 최고의 목표인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썼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돈 버는데 아들한테 용돈 주면 엄마를 거쳐오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돈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간다는 것이 김씨 왕조 비서실 운영 자금으로 가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내용을 장관이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굳이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야당은 또 뭔가. 그러니까 장관, 정부 당국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우리가 그 북핵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서 이걸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다른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이 돈이 핵으로 들어갔다라고, 핵 개발하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밝히면은 공공하잖아요.
우리가요 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국민이나요. 여태까지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이 DJ의 햇볕 정책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문을 닫자거나 그 돈의 문제가 북한의 군비라거나 외화벌이라거나 또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관 성역처럼 말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 보수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워낙 공고하고 있었어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햇볕 정책과 평화 교류의 상징처럼 마지막 보루처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키고 지금 현재 9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2006년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고 정부가 나가니까 차마 여태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사실 이런 돈들이 결국은 김정은 일가의 또 북한 군 과도 체제의 이 사치 호화 비용이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들어간다. 그게 그렇기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이 각종 이 사치품이나 이 핵 미사일 비용 한 3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여태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때가 되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햇볕 정책의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햇볕 정책 일정 부분 남과 북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것이 북한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차까지 왔는데 1, 2년 내에 앞으로 5차 핵실험까지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야당도 국가 안보에 대한 대전환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는데 사사건건 정부 여당이 발표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저희 연합뉴스가 KBS하고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결론을 보면 그 중단 조치를 취한 건 잘한 일이다가 54.4%, 현대처럼 가동해야 된다가 41.2%입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고 지역적으로도 대부분 찬성이 앞섰습니다. 그 특히 그 20, 30대가 지지율이 높았는데요. 예. 지금 강단에 계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수화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젊은 층은 과거처럼 어떤 과거에 우리 이제 민주화 시대처럼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은 실용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정책 그런 것을 상당히 이제 지지하는 성향이 지금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뭐 학생회장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고 학내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 복지 이런 데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수화된 것이 아니고 안보. 그럼 우리가 일단 안보는 여야를 떠나서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송 의원님, 제가 네, 볼 때는 이 30대는 이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첫째 경제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거의 저 북쪽에 1년에 한 1200억 원 정도를 돈을 갖다 주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우리가 빼도 된다. 우리 남쪽에서는 정말 20대들 대학 졸업해가 직장 자리도 없는데 정말 버릇을 한번 고쳐줄 거 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이 20, 30대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이전에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거나 잠정 조치하는 거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유엔과 그리고 결국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이 태도를 볼 때에 중국을 압력을 함으로써 대북의 북한에 대한 압력, 돈줄을 재는데 우리가 맛보기를 분명히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8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의 그 대학 그 사회가 주사파 운동권에 의해서 거의 장악돼 있었죠.
그때 운동권을 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그 문화 속에서 북한과 관련되는 이념, 가치, 뭐 햇볕 정책, 평화 교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중반 이전의 학번들이 40대부터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 후반부터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그때와는 완전히 이제 운동권이 대학에서 거의 사라져간 그런 어떤 현실적인 시대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념을 빼놓고 본다면 우리가 저렇게 돈을 대주는데 사실 그 돈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는 것이 옳은가? 즉 이념을 빼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요. 그만큼 한국의 40, 50대가 대학에 다니면서 이 좌파 운동권 사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이건 보니까 오히려 훨씬 높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가 67.1%, 그리고 중국 등의 강경 입장, 그 주변국, 중국, 러시아를 고려해서 배치해서는 안 된다가 26.2%에 불과했습니다. 역시 그 어떻게 강경론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저희 국민 여론이.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문제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특히 대통령의 결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의 방법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어떤 정치 쟁점화라는 그 야당의 시각처럼 특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쟁점화의 문제를 보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어떤 이 단일화 형식으로 쭉 가는, 모아지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사드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잘 모르면서도 아무튼 북핵 위기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 인식이 나온 그 통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이 그거죠. 즉 과거에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의 시야가 멈췄다면 지금은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그럼 글로벌화된 시기에서 대학생들의 눈이 세계적으로 넓혀져 있고 세계사적 분위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화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고, 특히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정보를 누구나 다 습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 반미 풍토가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중국 천안문 망루에 열병식에 올라갔을 때 가야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중국이 반대를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면서 뭐 핵과 미사일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데 대한 결론이 좀 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번 목함 지뢰가 나오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기에 북한과의 전쟁 위협에 내몰렸을 때 또 이번에 이 전쟁 위협에 내몰려가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어쨌든 안보에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 이런 시각에 국민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의원님, 사드가 무엇인가 네네. 국민적 이해도가 아직 네네. 높지 않고 네. 일부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군사 전략에 있어서 실효성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억제 체제, 방어 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효용도의 가장 1번이 뭐냐면 적극적인 억제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서 한 방 쳤을 때 우리가 두 방으로 두 대로 대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저쪽에서 감히 섣불리 엉뚱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두 번째, 사드라는 게 뭐냐면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이렇게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갖다 놓은 거 사드에 대한 준비다. 조금은 다른 차원인데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 이 미사일이 땅에서부터 고도 한 20에서 40km로 날아올 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는 실제로 오는 걸 바로 정통으로 요격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걸 우리가 먼저 이거 분산함으로써 이걸 흐리게 해서 못 떨어지게 하는 건데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3는
패트리어트2보다도 속도 요격이라는 거 정면으로 마주쳐가 때리는 겁니다. 요격하는 속도도 더 빠를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히트킬이에요. 바로 정면으로 때려가 떨어뜨릴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노동미사일을 1300km의 사거리인데 그것을 600km로 쪼려가 하면은 더 고도로 날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사일을 40km에서 땅에서 고도가 날아오는 그 고도 높이가 40에서 150이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사드고 또 두 번째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특징이 다른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중간 단계 부스팅 처음 발사해가 중간 올 때까지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고 우리 서울에 떨어지기 직전 몇십 초의 방어밖에 안 되는데 사드는 저기서 발사하자마자 그때부터의 방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야당의 의원들이 기술적으로 쓸모없다. 아닙니다. 우리 2015년 요격해가 100% 테스트 실험해가 성공했고요. 일본은 2007년 실험에서 고고도 170km 나가는 걸 실험해서 또 테스트 100% 맞췄습니다. 일본은 벌써 2006년과 2013년에 2006년은 아오모리, 2013년은 교토에 사드보다 더 높은 SM3, 이지3, 그것도 지상에서가 아니라 이지3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제를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드가 일단 배치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인데요. 여러 가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뭐 평택도 있고요, 저 군산, 뭐 대구도 얘기되는데 한 가지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 이게 좀 반대한다, 뭐 아니, 반대가 아니라 좀 부정적이다.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평택이나 저희 군산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국민 여론을 좀 통해서 봐야 될 것. 특히 이제 엑스밴드 레이저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님비 현상 차원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 엑스밴드 레이저에 대해서 인체에 정말 유해한지 안 한지를 먼저 물론 2,000에서 5,000km까지 이것이 이제 뭐 파장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이런 전자파 같은 것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실상을 정부에서 소상히 먼저 설명을 하면 님비 현상 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각 있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오면 자기가 이제 총선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잠시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네. 엑스밴드 레이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드 시스템은 먼저 그걸 볼 수 있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볼 수 있는 레이저가 있는 게 엑스밴드입니다. 그리고 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을 이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 그리고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와이에 엑스밴드가 설치된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하와이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돼요. 레이저 겁나가 어떻게 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네.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밴드 레이저를 가지고 무슨 이 위협한다는 것은 차라리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지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과장된 거네요. 이건 아주 과장이 아니고 미슬리드입니다. 오도입니다. 왜곡이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 지역 아니다. 이거 요번에 심판해야 됩니다. 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라고 설명은 알고 우리 지역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요. 하나는 사드가 있어야 그 지역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가 배치된 데는 북한군이 사드를 포대를 상대로 날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사드가 없는 곳이나 엑스밴드 레이더가 미치지 않는 곳에다 쏴야지 제정신인 북한이지. 만약에 사드 포대를 보고 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드 밑에서는 우산 밑에서는 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드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은 절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맞을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요, 양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수도권을 방어하는 쪽에 놔야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군의 그 평택이나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밑에 놔서 평택을 범위로 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엑스밴드 레이더의 이 범위가 200km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과 이 경기도 주요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중국을 의식해가지고 구미 뭐 외관 대구 이야기하는데요. 이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낫고 솔직히 말하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천 배제해야 된다. 그야말로 저승가자 중에 진짜 저승가자들입니다. 앵커님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중국이 사드를 예. 갖고 있습니다. 훔치9와 훔치16이 중국의 사드예요. 자기는 이미 사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갖지 말라는 것.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자꾸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자꾸 오도하니까 제가 좀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진짜 자기를 위협하기 때문보다는 일본이 사드 설치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었냐고요. 자기들 또 중국은 자기들이 요격 시스템을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예, 사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번 강경 조처에 대해서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북 관계 향후 기조에 대해서는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와 온건하게 대처해야 된다가 거의 반반씩 나왔습니다. 뭐 대북 경제 제재 강화 30.9%, 그리고 핵시설 제거를 위한 강경 수단까지 검토해야 된다가 18%, 그래서 48.9%가 강경하게 나가자.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그리고 북한의 심지어 핵 보유까지 인정하자는 어떤 온건 입장이 47.8%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는 찬성하면서 어떻게 대북 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온적, 온건적으로 나가자 그런 의견이 상당한데 어떤 괴리감이 작용하는 우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응답자들이 규범적으로 윤리 규범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 답변하기 때문에 나오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가 현실로 전쟁으로 다가왔을 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위기하고 위기가 상정됐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또 거리가 두는 그런 전에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엇갈린 반응이 괴리된 그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을 일단 해봅니다. 이제 그 본능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대에 올라서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건책을 계속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온정주의로 간다는 것은 북한 핵실험을 5차 핵실험까지 하고 그럼 북한이 앞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론적의 어떤 절벽으로 이렇게 치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길게 봐서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강경책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의 지지를 계속 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여당을 지지하느냐 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북 정책에서 그 지지자들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여태까지 세뇌가 하도 많이 돼서 여권과 야권에 의해서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국가의 전망을 결정하는 안보 문제에서도 결국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그 총선 관련해서 약간 이 대북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일단 지금 대북 이슈 북풍이 불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총선에서 주요 쟁점이다. 경제 활성화 41%, 일자리 창출이 18.6%, 근데 안보 위협 관련해서는 13.5%에 불과했습니다. 또 여기 경제민주화 누리과정 해서 합치면은 거의 한 7명 정도가 경제를 중시한 어떤 그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님? 정치는 결국은 국민들이 먹고 잘 사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자리나 경제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봤을 때 이 일자리 문제나 경제 활성화는 아주 기본적인 관심이고 중요한 것은 이 변수가 13% 나온 것이 저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봅니다. 예. 이것이 이제 특히 북한 변수는 역대에 있어서 북풍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해방 후에 북한의 도발이 2,800번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도발인데 지금은 도발 자체가 이것이 비대칭 전략, 핵실험으로 인한 도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한테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봤을 때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 안보에 대한 차이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야당이 안보에 대해서 진일보해가지고 이 아주 그 시각 자체를 보수 쪽으로 변환하지 않는 한 보수당,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국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안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김종인 대표, 문재인 뭐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전부 다른 의견을 내는데 이게 완전히
패착이라고 보는 게 사드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안보적인 이해도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걸 전부 다 신발도 안 신고 막 지금 막 뛰어나가 서로 다리가 엉켜 있는데 이거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적인 뭐 부족함이라든가 그들 용어를 쓰면은 실책이라든가 이것을 공격하는 게 선거에 훨씬 더 유리한데도 사드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금 야당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당에 대해서 북풍으로 활용하려 한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수가 남고 이거 도로표를 잃는 거라는 거죠. 국민들의 거의 모든 관심은 사실 경제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북풍 변수가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 전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46.0%, 잘못하고 있다가 48.7%. 그 한 달 전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뭐 대북 온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높다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결과인데요. 예, 소장님. 이것도 아까 뭐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의 어떤 보수와 또 내지 어떤 자존심 그런 문제하고 연관지어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당이론적으로 무슨 민족적인 입장에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는 기성세대하고 20대 애들하고 20대 그 친구들하고 전혀 지금 사실 그 상당히 괴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런 우리가 안보 위기 상황을 처했을 적에 결국에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그 국정 운영 최고 지도자가 아주 강경하게 대책을 하는 걸 보면서 20대 그 젊은 청년들은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는 거죠. 상대가 나를 때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안고 맞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단순화시키고 이런 논리를 들어가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그 대통령의 어떤 강공 모드의 강공 대응책은 젊은이들로부터 한껏 그 지지와 기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번에 그 대만의 선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관계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해서 차이밍원 후보를 갖다 주로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20대는 탈이념인데요. 민족, 통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우리 앞길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뭐 청년 실업이니 뭐니 미래가 안 보이고 흑수저니 하는데 맨날 저렇게 북한에 시달리면서 끌려가는 부분이 도대체 우리 미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시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야당이 20대가 박 대통령의 뭐 소통 방식이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가하고는 별개로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연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야권이 대북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제일 큰 문제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일 큰 문제는 자존심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국가의 하나의 힘인데 자존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뭐 통일 문제는 중국을 쳐다보고 안보 문제는 미국을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독단적인 정책을 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20, 30대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위상에 맞게 우리 자주적인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 그게 하나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예, 저희 연합뉴스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3%로 2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17.9%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가까이 앞섰는데요. 어떻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대망론이 아니라 대세론까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소장님, 예. 반기문 현상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해모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국민들이 뭐 소망하는 부분은 기성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신선한 인물이 나타나서 뭐 대한민국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혁신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겠죠. 안철수 현상도 결국 알고 보면 2012년부터 그런 관점에서 왔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대가 이제 반기문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모여왔고 거기에 또 충청권 대망론도 있고 특히 또 보수 진영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의 친박 진영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렇게 높은 지지로 나왔다 봅니다. 예, 뭐 다른 이익권 후위 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도토리 키재기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기문 현상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십니까? 상당히 힘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세론인데 지금 하늘에 있는 뭉게구름 속에 있는 반기문이 진흙탕 속에 땅으로 내려오면 그 또한 여기에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또 그때 가서 차원이 틀린 얘기인데 특히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외교적인 지평이 상당히 넓어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과 반기문 총장과의 여러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장 적절한 후보가 반기문 총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야당이라든가 반기문 총장이 가지 않는 당에서는 집중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봐야지 반기문 총장이 정말로 대선에 나온다면 대세론을 유지할지 아니면 대통령급이 될지 그래서 그때 가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35%, 40%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지지율이 반기문 총장 지지율 좀 수렴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 과거에도 수차례도 그랬고, 제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과 그러니까 미래 권력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비토를 놨을 때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하고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후자인 경우가 아닌가.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께서 굉장히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로 갖다가 놓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우호적인 형성을 통해서 그 여권의 한 그룹으로서 반기문 총장의 어떤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반기문 총장 특히 그 충청도 출신이라서 중원의 민심을 좀 좌우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지금 후위 그룹 중에서 계속 이렇게 도토리 키지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예. 근데 뭐 과거처럼 그렇게 지금 대선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랄 후보가 나올 수가 없는 지형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3선 이상 하던가 아니면 반기문 총장처럼 세계적인 유엔기구 산하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 있던가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 된 분들을 보면 DJ나 YS 마찬가지로 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지도자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뭐 깜짝해서 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그런 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집중적인 여러 가지 뭐 또 점검에 들어가면 또 바로 이상한 것이 튀어나오면 바로 또 아웃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아니면 4월 총선 이후 3선 이상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선 후보가 일정 부분 한 5명씩 여야 5명씩 나와서 합종연행 하다가 점점 좁혀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대표 주장이 백신 하나 만들어 온 거 말고는 없다 뭐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폄하 아닌 폄하했습니다. 이번 교수님 말씀은 그럴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야권의 후보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여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이제 오세훈 시장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친박 진영에 의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성향이 묘한 게 모든 국민들이 권위를 부정하면서도 스스로 의식은 권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버니 샌더스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아웃사이드에 반란이 나오기에는 저는 한국 정치가 아직 그 정도까지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외에서 대통령 이 다크호스가 등장해서 지난번 안철수 새정치 같은 부분도 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는 부분을 해봤지만 국민들은 그 새정치의 미숙함이 어느 정도인가도 이미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이 있는 사람들이 다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또 하나의 특징은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좀 침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상이 켜졌는데 호남에서도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장님 네. 원인이 뭔가요?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역량이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대선 후보로서의 기대치가 너무나 못 미친 게 아니라는 이런 전반적인, 그런데다 그걸 갖다 세력화 더더구나 해주지 못하는 이런 양상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호남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호남에서조차도 상당히 그 기대가 서서히 그 유보로 돌아서는 그런 그 현상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구민주계, 그 다음에 권노갑 고모님을 비롯한 동교동계,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이라는 이런 해서 호남 정치인들과 갖다가 다시 한번 뭉쳐서 세력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 역량을 실험 때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보도 보니까 권노갑 전 의원하고 정대철 전 의원이 찾아가서 정동영 전 대표에게 같이 안철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정 의원께서 모르겠다 이렇게 유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동교동계하고 이렇게 비상에 걸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국민들이 지금 기대감이 꺾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전국 정당을 해야 되는데 호남 정당화 먼저 출발을 거기서 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새정치라고 하는데 지금 주류 당내 구성원들을 보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보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라지만 얼굴 마담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새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의지, 실천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정동영 의원이 예를 들어서 또 들어간다면 지금 보면은 각 계파가 수장들만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정치입니까? 국민의당 자체가 또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7석으로 지금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에 상당히 실망이 크다. 당을 만들면 적어도 한 30석은 될 줄 알았는데 교섭단체도 못 만들고 17석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정동영 의원 한 명을 더 끌어들이려고 당 고문들이 가서 이렇게 영입 작업도 하고,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정치는 보이지 않는 권위로서 쫙쫙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앞날이 상당히 저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동영 전 대표 뭐 이렇게 기자들끼리 DY라는데요. 그 DY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인지, 합류한다면 결국 호남에 갇히고 또 이렇게 더민주로 가게 되면은 과거를 회귀하고 이런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본인은 일단 자기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에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지 않겠냐.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는 더민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더민주에는 김종인, 박영선, 그리고 뭐 김부겸 이런 비주류 세력들이 기존의 비주류가 빠져나가면서 약해져 있는데, 어쨌든 지도부는 지금 비주류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속에서 정동영 의원이 더민주로 공천으로 해서 전주나 이런 데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되어서 오면 박영선 의원과 옛날부터 정치적으로 콤비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류를 갖다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본인에게 이 국회의원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대선까지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서 본인한테 기회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호남에서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렇죠. 안풍의 진원인데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포 출신이시죠. 네.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쪽에? 결국에는 그 문재인 안철수 다 그 비슷비슷하게 실망 지수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문재인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철수도 버릴 수도 없고 더더구나 버릴 수 없는 게 야당이라는 것이죠. 야당. 그래 야당이라는 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가장 깊은 불신 속에 있는 친노 그룹이 주도하는 야당보다는 비노 그룹이 주도하는 야당에게 한번 맡겨보자라는 그런 그 어떤 그 공궁책이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 더 높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네요. 안철수 개인보다 어떤 정당에 대한 그렇죠. 그룹핑에 대한 그런 야당의 보다 더 상대적인 진영보다는 보다 더 진보적인 어떤 정권을 탄생시키는 정치 세력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으로 있는데 그거 선두주자가 여태까지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런 순서로 했는데 문재인은 너무나 친노의 주도권에 그 친노의 패권에 묻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일단 그 버리고 나서 그러면 안철수냐? 그렇게 박원순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했다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저 수도권 여론도 보니까 그 두 당 여론 특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합쳐야지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또 야당의 전가의 보도죠. 후보 단일화 벌써 얘기가 이제 더 이렇게 힘이 붙고 있는데요. 소장님 저번에도 한번 둘이 다시 합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0%할 겁니다. 저게 두 당이 그야말로 완전히 팽팽하게 지지율이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합칠 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결국은 그 지금 야권을 둘러싸고 있는 범제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결국은 이 물밑에서 호남은 각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죠. 어차피 새누리당이 못 먹으니까. 호남을 제외한 주요 야권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나 충청에서는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이거는 뭐 이 등록 직전에 한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당 다 내심은 그렇게 하려고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룰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런 부분이 삿바싸움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좀 새누리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방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강조하는 상향식 공천이 좀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 지금 친박의 어떤 그 대리인격이라 할까요? 그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다. 현역이 물러나야지 선거에서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일단은 김무성 대표의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상향식 공천 잘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친박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최경환 친박 핵심이죠. 지금 대구에서 이제 진박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적인 권력 지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과거에 전략 공천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완전 100% 국민경선 하겠다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서 모든 것이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지금 힘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총선을 지금 2개월도 안 남기고 나서 지금 마지막 공천 싸움인데 공천 싸움은 여론도 필요 없고 당내 권력을 누가 많이 쥐고 있냐. 권력이라는 것은 공천권이죠.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구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당원 당규대로 하겠다. 우선 추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일 못하는 국회의원만이 잘라내겠다. 그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어떤 공천으로 하면 20% 탈락률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켜야지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에 변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현역 의원 저는 50% 이상을 탈락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지금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께서 김무성 대표의 그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현재 공천 룰이 확정된 대로 상향식 공천으로에 참여할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컷오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자의적인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뭐 부잣집 도련님이 양반집 도련님이라든지 저성과자라든지 이런 자의적인 어떤 해석을 가능성이 있는 기준들을 통해서 이 어떤 공천 학살에 준하는 그런 물갈이를 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
공천 룰에 관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전면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향식 공천 룰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상향식 일부적으로 물갈이를 좀 하겠다. 그것은 당헌 당규에 정해진 공직 후보자 심사 규정에서 하겠다. 이런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2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그 총선 변수, 그 전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야 상향식 경선이 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상향식이라고 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다. 국민들이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현재 상향식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방식이다. 여론조사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에 이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지를 시키겠다. 또 안심번호도 안 받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잡한 속에서 부정이나 한마디로 선거 조작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령당원, 주소 변경, 착신 전화, 허위 휴대폰, 여론 조작 이런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 총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숱한 소송과 시비에 맞물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를 갖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각 당의 내부의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